요즘 아버지가 혼자 살겠다고 하세요. 이 나이에 독립이라니 미친 거 아냐? 아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대? 충격적인 대화는 한 가정에 고요했던 일상의 균열이 생겼음을 알려줍니다. 평생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아버지가 이제는 아내와 거리를 두고 살겠다고 선언하는 시대입니다. 노년의 남성들이 조용히 짐을 싸며 말합니다. 이제 좀 나답게 살고 싶다. 더는 못 참겠다. 그 결정 뒤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깊고 오래된 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남성들이 아내에게 먼저 따로 살자고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재석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인 피로를 이제야 풀 수 있다는 마음으로 TV를 보거나 정원에 물을 주며 평온한 나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는 하루 종일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집안일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간섭하며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게을러졌어? 라는 말부터 이제 돈도 못 벌면서 말은 왜 그렇게 많아? 라는 독설까지 김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지옥 같았습니다. 김치찌개에 고기가 없다고 투덜대면 아내는 당신이 이 집에서 뭘 했는데 고기를 봐라?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김 씨는 밥그릇을 집어던졌고 박 씨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둘은 다시 한 집에 있었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고 침묵은 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김 씨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더 못 살겠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라는 말만 남기고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놀랐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차라리 고독이 낫지 저 옆엔 내랑 사느니 죽는 게 낫겠더라고. 노년의 남성들이 먼저 따로 살자고 말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부간의 갈등이 극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지만 은퇴 이후 하루 종일 마주하며 쌓이는 감정의 찌꺼기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말다툼, 무시, 비난, 심지어 감정적 학대 수준의 언행까지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결혼 생활을 감옥처럼 느낀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아내의 지적과 통제를 매일같이 받다 보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분노는 내면 깊숙이 골마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다 진짜 내가 죽거나 쟤를 죽이거나 하겠구나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집을 나올 결심을 합니다. 특히 아내가 오랜 기간 가정의 중심에 있었고 남편보다 더 강한 성격일 경우 남편은 점점 위축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으로 바뀌며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갈등의 해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두기를 통해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엄마랑은 이젠 못 살겠다. 이해해라. 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결국 따로 살자는 말은 단순한 독립선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분노와 슬픔, 자존감의 붕괴가 만든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점점 더 많은 노년 남성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아가는 것보다 홀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박정환 씨. 부부는 겉보기엔 모범적인 노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웃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오늘은 제발 싸우지 말자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내일은 제발 혼자이고 싶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의 하루 일과를 외워야 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약을 먹고 어떤 채소를 싫어하고 어떤 방송을 보면 화를 내는지까지 숙지해야 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내의 숨소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기침이라도 하면 왜 이제야 물을 가져오냐며 화를 냈고 그가 TV 채널을 돌리기라도 하면 나는 이거 보려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당신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구나라는 말이 날아왔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할 때도 밖에 나가서 뭐 할 건데? 그 나이에 친구가 뭐가 중요해? 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현관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문 앞에 신발이 두 켤레 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친구 집에 신발을 맡겨두고 맨발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박 씨가 오래전 결혼 기념일을 깜빡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아내는 넌 평생 나한테 그런 식이었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처럼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한숨도 못 자고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같이 산 시간이 형벌 같았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기 전에 나 자신이고 싶다. 제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아빠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이제야 숨 좀 쉬려는 거야. 노년의 남성들이 먼저 따로 살자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랜 결혼 생활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삶, 갈등, 감정 소모는 마음을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해 참습니다. 다음엔 자식을 위해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참는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부부라는 이름이 족쇄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생활 속에서 감정 노동자가 됩니다. 감정 표현은 금지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며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결혼 초에는 사랑이었지만 나중에는 의무와 책임만이 남습니다. 이런 삶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공간, 말 한마디의 여유조차 없이 오직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야 하는 하루는 노년의 남성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무력감입니다. 이 사람이 변할 리 없다. 이 생활은 평생 이럴 것이다라는 절망감은 더는 싸울 힘조차 남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나? 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속도로 살아보고 싶은 갈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피로의 결과입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쌓인 오해, 무시, 외로움, 억압, 그리고 고통이 만든 파국입니다. 그 끝에는 더 늦기 전에 나를 살리자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남성이 먼저 집을 나서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의 정성우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연습하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어느 날은 카페에서 소규모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받는 순간 정 씨의 마음에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짜릿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 감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뭔 공연이야? 창피한 줄 알아. 정 씨는 침묵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이미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몰래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혼자 다녔고 모임도 아내 몰래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며 늦게 들어온 날 아내는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싶으면 나가서 살아. 정 씨는 그 문자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 진짜 나갈게. 그렇게 며칠 뒤 그는 작은 고시원 방을 계약했습니다. 친구들은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 좀 쉬는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아. 노년의 남성들이 아내에게 먼저 따로 살자고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가장의 책임과 역할에 짓눌려 살다가 은퇴 후 맞이한 자유의 순간에조차 또다시 통제받는 삶을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늦잠도 못 자고 TV 채널 하나 돌리기 어렵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삶은 어느 순간부터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걱정이라 말하지만 남편은 감시로 느낍니다. 하루 일과를 보고하듯 설명해야 하고 어디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당하는 생활은
점점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이제는 나도 좀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 는 욕망이 커지면서 따로 살고 싶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독립선언이 아니라 억눌렸던 인생 전체에 대한 반항이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죽음을 점점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절실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절실함은 타인의 인정보다 자유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자유를 찾아 떠난 남성들 중 많은 이들이 비로소 웃고 노래하고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곳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하게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자유는 단순한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에게 먼저 따로 살자고 말하는 남편은 사실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통제와 의무감 속에서 무너져가던 자아를 마지막으로 꺼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자유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남은 인생을 억눌림 속에 살기보다 하루라도 진짜 나로 살아보고 싶은 노년. 남성들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윤병기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눈이 자동으로 떠집니다. 반면 아내는 오전 10시가 되어야 겨우 일어납니다. 윤 씨는 이 시간 차이가 지옥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조용히 신문을 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싶었지만 커피 머신 소리 하나에 아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좀 조용히 좀 해. 나 이제 막 잠들었단 말이야. 밤이 되면 상황은 뒤집힙니다. 윤 씨는 9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 침대에 눕고 싶은데 아내는 그때부터 드라마를 보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은 귀가 찢어질 듯하고 가끔씩 터지는 웃음소리는 윤 씨의 얕은 잠을 깨워버립니다. 결국 윤 씨는 귀마개를 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윤 씨의 얼굴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아침에도 시끄럽다고 밤에도 시끄럽다고 나더러 언제 살라는 거야? 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새벽 윤 씨가 거실불을 켜고 신문을 펼치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와 신문을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야. 나 좀 자게 해줘.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밤이 되자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머물며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살자. 더는 못 견디겠어. 생활 리듬이 너무 달라. 노년의 남성들이 아내에게 먼저 따로 살자고 말하는 네 번째 이유는 생활 리듬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 생활과 육아로 서로 엇갈리는 시간이 많았기에 문제없이 지나갔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다 보면 이 작은 차이가 점점 파국으로 번지게 됩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샤워시간,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까지 모두 충돌의 원인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충돌은 매일 반복되며 서로의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하루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일찍부터 집안을 어지럽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시간차가 결국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를 향한 실망과 짜증이 쌓이면서 결국 따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면 리듬의 차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년에는 잠이 얕아지고 예민해지는데 서로 다른 취침 습관은 고통이 됩니다. 한쪽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누웠는데 다른 한쪽은 불을 켜고 돌아다니거나 TV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반복이 곧 생활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생활 리듬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리듬이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과는 같이 사는 게 고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 혼자라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싶다. 이 결단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이자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각자 다른 생활 리듬을 존중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따로 사는 것은 이혼이나 파탄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아침형 인간과 밤형 인간이 하루 24시간을 억지로 맞춰 살기보다는 각자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환상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 거리가 진짜 부부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76세 이만호 씨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시를 쓰며 주말엔 독서 모임도 나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아내 몰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해. 쓸데없는 짓 한다고 뭐라 할 테니까. 실제로 예전에도 몇 번 취미를 시작하려 했지만 아내는 매번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마당에 잡초나 좀 뽑아. 라는 말에 이 씨는 붓을 꺾었고 시 쓰는 일도 어디서 이상한 감성이나 흘리고 있냐며 냉소를 퍼부어 결국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무언가를 창작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던 이 씨는 어느 날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고 싶어.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나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진짜로 방을 빼고 짐을 옮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이 씨는 좁은 오피스텔에 들어갔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다는 해방감에 하루하루가 설렜다고 말합니다. 아침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오후엔 미술관을 돌며 느낀 감상을 시로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었어. 40 넘어서부터는 남편, 아빠, 돈 버는 기계 그게 다였는데 이제서야 나로 살아보는 느낌이야. 노년의 남성들이 아내에게 먼저 따로 살자고 말하는 5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독립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꿈은 사회적 역할과 가족의 기대 속에 묻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어야 했고 중년에는 자식들을 책임져야 했으며 그 모든 의무가 끝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꺼내어 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독립의 꿈은 단순히 공간의 분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이만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안에는 자아 회복, 존재 의미, 그리고 늦은 인생에 대한 애틋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은 늙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동시에 사라졌던 자기 삶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서야 폭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꿈을 이해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배신감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자식들도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에게는 이 선택이 인생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되묻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눌려왔던 감정, 포기했던 취미, 억눌렸던 자아가 이제야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독립은 이혼도 아니고 가정을 버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찾기 위한 시도이며 고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다. 는 말은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인생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노년의 남성들이 선택한 이 조용한 탈출은 늦은 인생을 진짜 내 인생으로 채우고 싶다는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윤혜수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잔치 음식, 제사 음식, 가족 모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아들, 딸, 손주들 모두 할머니의 음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정작 아무도 할머니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차례 음식 하나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할머니는 요즘 뭐도 못 만들잖아요. 엄마가 더 잘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할머니는 식탁 끝자락에 앉아 식은 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처리하며 할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잊히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인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무시입니다. 쉬세요라는 말 뒤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라 말하지만 그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회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노인은 점점 손을 놓게 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상실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절망적인 침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 해도 돼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같은 말들로 벽을 쌓으면 노인은 그 안에 갇혀 점점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형처럼 변해갑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노인이 나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위축과 활동의 중단은 근력 저하, 관절 굳음,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치매와 와병의 길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인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무서운 제거 행위입니다. 노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소 불편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며 존중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90세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자에 앉아 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함께 움직이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삶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먼지 쌓이게 두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에서 78세의 박철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손잡고 소풍도 자주 다녔고 직접 고른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메뉴도 주문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였고 박 어르신은 메뉴판을 보며 이게 뭐냐? 나는 된장찌개나 먹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아버님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인기 많은 음식이에요 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질이 불편해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계산도 며느리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존재감 없는 손님처럼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었지?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두 번째 신호는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을 의사결정권 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건강과 재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태도는 노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존중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차피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노인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제거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 있어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노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반복적으로 배제당하면 뇌는 스스로 쓸모없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해라는 말만 남고 이는 곧 자율성 상실, 사고력 저하, 인지능력 퇴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노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배제와 무관심, 존중 없는 선택의 강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런 노인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왜 아버지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왜 어머니가 결정을 못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며 무책임하게 넘겨버립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여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노인에게는 살아있다는 실감이자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마지막 끈이 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재산 결정을 할 때, 노인의 의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의견이 젊은 세대와 다르더라도 듣고 존중하는 그 과정이 바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미래의 당신도 그 무시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정태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러 신문을 사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를 두루 섭렵하고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며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묻는 말에 정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뉴스 보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틀렸다,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반응만 돌아오니 점점 말수가 줄고 토론을 즐기던 입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뉴스를 볼 때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세 번째 신호는 노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노인의 인생 경험을 무가치한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무례함입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친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깊은 경멸과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에서 나온 생각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입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주들이 조부모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빠르게 자기 비하와 무기력으로 번져 결국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정보만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 스마트폰에서 읽은 기사만을 진짜라고 믿고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는 낡은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지혜와 판단은 나이든 이들의 몫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세대를 단절시키고 배움의 기회를 없애는 어리석음입니다. 노인은 말이 많아진다기보다 말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사회가 그 입을 막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반박하기만 한다면 노인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수십 개의 정보를 넘기는 동안 노인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공감해주고 그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존재의 의미와 존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받은 노인은 살아있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병에도 강해지며 건강한 노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말은 짧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남깁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경청은 노인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영순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곱게 핀 머리로 품위 있는 노인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세련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겪은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러 간 김 할머니에게 젊은 미용사는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확 자르죠 뭐라며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피식 웃었고 김 할머니는 말없이 거울을 보며 참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누가 자기 외모를 언급할까 두려워 늘 시선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네 번째 신호는 외모나 복장, 몸 상태를 웃으며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모욕입니다. 주름이 많아서 화장 안 먹어요, 아이고 허리 굽으셨네 같은 말들은 듣는 노인에게 칼날처럼 날아들어 존재 자체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한 독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노인에게도 여전히 자기 외모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 나이값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외모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노인은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이런 외모 조롱이 무심코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런 옷 입으면 촌스러워요, 아버지 그 머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속엔 노인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개성으로 존중받지만 노인의 스타일은 우스꽝스럽다는 말로 쉽게 평가됩니다. 결국 노인은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며 점점 사회와의 단절 속으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삶의 의지와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긴다면 그것은 존엄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모, 옷차림,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화장 잘 되셨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노인의 하루를 빛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감동의 언어가 됩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지만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눈빛, 자세, 손끝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을 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외모는 연륜이 깃든 자랑이며 시간이 남긴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조롱하게 되는 셈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만복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이면 손수 다듬은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손주에게는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며느리에게는 손맛 가득한 무생채를 준비하며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 해야 돼서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돼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반찬을 준비해도 필요 없는 짓처럼 느껴졌고 점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반찬통은 먼지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외면당하고 손주조차 할아버지 반찬은 짜서 싫으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5번째 신호는 노인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부담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노인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명백한 무시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 속엔 사실상 당신의 정성과 시간은 이제 쓸모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자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과 수고를 젊은 세대가 귀찮음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긴다면 노인은 점점 사랑을 표현할 수단을 잃고 결국 감정을 닫고 마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무시는 노인의 자존감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주를 챙기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곧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세요라는 잔인한 선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했던 마음이 밀려나고 도우려 했던 손길이 잘려나가면 노인은 마침내 살아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벽이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짜고 방식이 오래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랑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짜 예의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조차 불편해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반면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손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작게라도 표현된 정성을 존재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의 정성과 배려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황혼 이혼할까? 요즘은 늦게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나이에 혼자 살아서 뭐하게? 다 후회한다던데. 그래도 매일 싸우며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황혼 이혼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삶은 순식간에 경제난, 외로움, 고립으로 무너집니다. 진짜 지옥은 남편이 아닌 이혼 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맞이하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의 자금 계획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남성 또한 연금이나 재산을 나눠준 뒤에는 월세방 전전하거나 반지하로 내려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이후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기는 순간 노인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의료보험, 세금 혜택, 공동명의 자산 등 모든 것들이 붕괴됩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이혼을 감행한 수많은 이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치명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은 황혼이혼 후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황혼이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경제적 추락의 시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정적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삶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67세 박모 씨의 사례는 황혼이혼의 경제적 파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닥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들어간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가스비를 내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생활비를 남편에게 의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보다 적었고 별도로 저축해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월세방 생활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퇴원 후엔 약값 때문에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난방비가 무서워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지만 연령 제한에 걸려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혼 후 찾아온 자유는 잠깐의 착각이었고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한 상태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현재 구청의 긴급복지 프로그램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자유가 아닌 가난의 문을 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며 그 대가는 고립과 빈곤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하나였던 생활비가 둘로 나뉘는 순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반으로 줄어든 자산의 2배로 늘어난 지출은 순식간에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폭탄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저축은 이혼과 동시에 반토막 나며 재산 분할 이후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끝없는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던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여생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생존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작은 돈에도 예민해집니다. 물가 상승,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긴급 요청, 예기치 못한 수리비 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덮쳐옵니다. 특히 이혼 후 자존심에 무너져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부족은 곧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모았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겠다며 이혼을 택한 선택이 내 노후를 망치겠다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이혼을 해방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남편의 잔소리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두 사람이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고 본인 몫으로 아파트 전세금과 약간의 예금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딱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물가였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였음에도 관리비와 공과금, 교통비, 식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등록한 문화센터 수업도 생각보다 지출이 컸고 여행 중 다친 무릎 치료비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들며 예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윤 씨는 이혼 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어서 입원 중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외출이 어려워졌고 한때 즐기던 문화생활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전세금은 올라 있었지만 윤 씨의 예금은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을 못한 윤 씨는 결국 구청에서 소개받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고 한 달 생활비로 겨우 버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우게 되었고 약값도 아껴야 해서 고혈압 약을 하루 건너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이제 사치가 되었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윤 씨는 매일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워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당시 당당하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말한 것이 자존심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한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두꺼운 이불에 파묻혀 지내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조금만 참을 걸, 그냥 살 거리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고 노후 자금은 자유가 아닌 생존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망가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해방이 아닌 생애 전체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무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움의 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에 기다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들은 이혼과 동시에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로서 함께했던 지인 모임, 친척관계, 이웃들과의 정겨운 교류가 이혼과 동시에 어색함으로 바뀌고 결국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적막으로 변하고 적막은 외로움이라는 독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을 잠식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 고립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혼자 남겨진 집에서 쓸쓸히 TV만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주변의 시선 또한 무섭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라는 수군거림은 곧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당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자신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황혼 이혼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발적인 유배가 되는 셈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69세 이모 씨의 사례는 이혼 후 고립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고집에 지쳐 이제 더는 못 살겠다며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TV를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딱 2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이 다니던 부부 모임에서 혼자 되었다는 이유로 초대가 끊겼고 오랜 친구는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랑 좀 참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함께 가던 재래시장, 동네 식당조차 이혼 후 혼자 가려니 어색하고 쓸쓸해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의 축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정적만이 이어졌습니다. 문자는커녕 스팸 메일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촛불도 없이 조용히 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자유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결심이 결국은 아무도 없는 인생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누구와의 연락도 피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연결해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주 1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라는 말은 너무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지 배우자와의 결별이 아닌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했던 순간이 결국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네 번째 이유는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이 주는 가장 무서운 대가는 단연 주거 불안정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켜온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중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그 집은 흔적만 남은 추억으로 변하고 현실은 이사 가방 하나 들고 갈 곳을 찾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재산 분할로 내 몫의 돈은 손에 쥐었지만 그 돈으로는 내 이름 하나 붙일 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은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한 쪽방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동안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왔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집 없는 인생, 이삿짐 센터 기사들의 차가운 눈빛, 중개업자의 이 나이에 혼자세요? 라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원하는 집은 너무 비싸고 감당 가능한 집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이혼이 곧 노숙의 전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혼 후 집을 잃고 친정이나 자녀 집에 얹혀 살다가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시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내 집 아닌 곳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은 결혼 생활 때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는 곧 삶의 안정입니다. 집이 있어야 삶이 굴러가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붕괴를 불러오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황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몇천만 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아 반으로 나눈 뒤 자신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잔소리 없는 세상, 나만의 공간, 누가 뭐래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사 첫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비는 전보다 더 나왔고 겨울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잠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를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라 주위에는 편의점 하나 없고 버스도 하루 몇 번 안 다녀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고 위로했지만 2달쯤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들은 전부 끊겼고 동네 주민들과는 말도 섞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예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추가 전세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좁은 방에서 옷장을 2개도 못 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에는 햇빛도 들지 않았고 여름에는 벌레가 창문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잠을 깨기 일쑤였고 하루하루가 짜증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연락해 함께 살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빠듯해서요. 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나 고시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고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주거 상황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혼이 자유가 아닌 집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삶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를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생존의 위협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 존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삶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번째 이유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참석하던 친구 모임, 부부, 동반 식사, 단체 여행이 이혼과 함께 불편한 공기가 감도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때는 편하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새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대화 속에서는 자신만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가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나온 대화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은 집안일도 도와줘라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부부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을 보며 웃는 모습이 괜히 얄밉게 보입니다.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대해서 제외되거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모임 자체가 조용히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내가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혼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부부 친구들이 많았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과만 연락을 이어가기 어색하다 보니 아예 2사람 모두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친구들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 대화의 주제조차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부부 여행, 가족 행사, 자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느낌, 그 소외감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정모 씨는 이혼 후 친구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한때 동네 유명한 부부 커플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황혼 이혼을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나 혼자 모임을 못 나갈 이유는 없잖아라며 예전처럼 모임에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반겨주던 친구들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부부들이 둘씩 짝지어 앉을 때 정 씨는 늘 테이블 한쪽 끝에 홀로 앉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대화에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랑이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혼한 정 씨에게는 조용한 폭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모임 공지가 오지 않았고 뒤늦게 알고 전화하자 그냥 부부끼리 조용히 만났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정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 후로 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 씨는 주말마다 TV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고 웃을 일도 말을 나눌 사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친구는 남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라는 말은 정 씨가 지금껏 겪은 모든 상처에 농축된 한마디였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지 부부와의 이별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만드는 무서운 선택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관계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고독만이 남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혼 이후 친구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외는 생각보다 더 깊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황혼이혼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인생의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찾아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막막함, 자유가 아닌 생존입니다. 남은 인생은 길고 돌봐줄 사람은 없으며 현실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평온과 안정이지 혼자가 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황혼이혼은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정말 준비되었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명함, 자식 잘 되라고 바쳤던 희생, 주름 하나 없이 남기고 싶었던 체면, 결국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남는 건 병원 진료 카드와 고요한 방 안뿐입니다. 울려주지 않는 전화기, 돌아올 리 없는 문 앞.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노년은 결국 나 혼자 사는 연습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 부질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 중 첫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집도 돈도 자식도 건강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 명,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노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아도 단 한 사람의 말벗이 없다면 그 삶은 차가운 감옥과도 같습니다. 텔레비전만 바라보다 눈이 침침해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의 사연에 괜히 눈물이 맺힙니다.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내뱉지 않는 날이 일주일을 넘기고 그나마 휴대폰 진동이라도 울리면 놀라서 뛰어가 봅니다. 광고 문자였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며 다시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밀려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다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고 가끔은 같이 시장이나 병원도 가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의식하지 않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존재는 노년의 삶에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대화가 더 귀한 시기입니다. 침묵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정신이 외로움에 잠식되면 몸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고독사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어쩌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며 살려는 기대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그들 인생의 우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불쑥 전화하면 귀찮은 기색이 묻어나고 자주 보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쪼그라들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밥이나 먹을까? 실제로 78세의 강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간 방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난 뒤엔 유일한 말 상대도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하는 말이 이따 치킨 시켜주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우산 속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 같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서로 반찬을 나눴습니다.
명절에도 둘이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고 여름엔 함께 부채를 부치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다 한번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그 친구 할머니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에 동행하고 입원, 수속까지 대신 해준 사람이 바로 그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일 이후 순자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친구는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별 이유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라져도 찾아줄 사람, 그 한 명이면 됩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남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웃으며 찾아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멈추지 않고 매달 통장에 꽂아주는 연금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집도 심지어 건강조차도 세월 앞에선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매달 잊지 않고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다릅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은 단 하루지만 그 하루가 노년 전체를 버티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연금 없는 노후는 지옥입니다. 돈은 없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한숨, 약국에서 카드 긁고 나면 통장 잔액 확인,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숨이 턱 막힙니다. TV 속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라며 광고가 나오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연금 하나 없는 노인은 매일을 불안과 공포로 살아갑니다. 밥 한 끼가 부담이고 치과 예약은 아예 포기합니다.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고친다고. 그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민낯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친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며 세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이 연금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늦게라도 작게라도 그 돈이 멈추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갑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삶의 리듬이 다릅니다.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장도 보고 병원도 예약하고 외출도 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몸도 덜 아픈 느낌입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72세 송재호 어르신은 30년 가까이 작은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바뀌며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남은 건 고장난 허리와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빴고 송 어르신은 하루하루를 고물상에 자빌 나가며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몇 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던 내역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매달 37만 원. 하지만 그 37만 원은 송 어르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물상 일을 줄이고 주말엔 손주를 만나러 기차를 탈 여유도 생겼습니다. 혼자 여수로 1박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호텔은 못 갔지만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연금 덕이다. 송 어르신은 요즘 동네 친구들에게 연금의 소중함을 전도하듯 말합니다. 야, 젊었을 때 몇 푼이라도 넣어놔라. 늙어서 그 돈이 살 길 된다. 친구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너만큼 연금 자랑하는 사람 없다. 그 말에 송 어르신은 대답합니다. 이 자랑은 해도 된다. 내 돈 들어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멈추지 않고 매달 통장에 꽂아주는 연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유이고 선택권이며 삶의 여유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만드는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꼭 갖춰야 할 5가지 중 하나는 끊기지 않는 연금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세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취미 활동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미처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은 떠나고 일은 사라지고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내 삶을 채워줄 건 단 하나,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 하나 없이 맞는 노년은 공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만 틀어놓고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해가 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무섭게 변합니다. 머리는 멍해지고 입은 굳어가며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그 끝은 우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닫힌 입, 어두운 표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오면 노인의 삶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조차 말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 한마디에 또 마음이 다칩니다. 스스로를 방에 가두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책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습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침몰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주제를 만들어줍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삶의 에너지가 돕니다. 그렇게 취미는 늙어가는 나를 붙잡아주는 생명의 줄입니다. 가장 무서운 노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삶이 그저 시간을 죽이는 일이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취미 하나가 그 무서운 고리를 끊습니다. 작고 소박한 즐거움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이필자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 대신 과자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저 살아있기만 했습니다. 눈빛은 흐리고 말수는 줄었고 체중도 10kg나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병원 신세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동네 복지관에서 자수교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젊었을 땐 바느질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실과 바늘을 들고 천에 첫 땀을 꿰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중하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실이 만들어내는 무늬에 작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실에 온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필자 할머니는 매주 2번 복지관에 나가 자수를 놓습니다. 집에서는 틈만 나면 새로운 무늬를 구상하고 자식들에게 손수 만든 수건을 선물하며 뿌듯해합니다. 최근엔 동네 플리마켓에 참여해 자신이 만든 앞치마를 팔기도 했습니다. 팔렸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손으로 만든 걸 사줄 줄 알았겠어요?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늬를 놓아볼까? 취미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의 이유가 되고 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작고 소소한 즐거움이 인생을 다시 반짝이게 만듭니다. 결국 다 부질없는 세상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그 하나쯤 있는 취미입니다. 네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자랑이었고 인맥이 곧 재산이라 믿었습니다. 생일이면 줄줄이 문자가 오고 모임에 나가면 술잔이 돌고 전화기엔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독입니다. 가짜 관심, 얕은 정,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텅 비어버립니다. 평생 연락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말끝마다 자랑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을 소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내 평온, 내 건강, 내 진짜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칩니다. 왜 그 사람을 그때 끊지 못했을까? 자식도 형제도 오랜 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피해야 할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마음까지 나누는 건 아닙니다. 피보다 깊은 관계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편한 관계 하나면 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계 유지의 의무감에 시달립니다. 괜히 연락 안 하면 욕먹을까봐, 모임에 안 나가면 소외될까봐, 억지로 웃고 억지로 밥 먹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제는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조용히 손 잡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정리해야 할 감정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6세 김희자 할머니는 예전부터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 단톡방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정이 잡히고 모임 날이면 꼭 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엔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자랑, 누군가는 자식 자랑, 또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돌려가며 자랑했습니다. 희자 할머니는 듣기만 하다 겨우 밥값만 내고 나왔습니다. 모임 후 단톡방에는 오늘도 즐거웠어요 라는 말들이 올라왔지만 희자 할머니는 씁쓸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그 단톡방에서 한 사람이 희자 할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희자야, 너도 좀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와 봐.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그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후로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개받은 시 낭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를 읽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고 낭송을 마치고 나면 서로 따뜻한 박수를 나누는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선 자랑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받았고 웃고 울고 함께 공감했습니다. 희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지금은 한 명만 연락 와도 기쁩니다. 그 사람은 진짜니까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인생의 짐입니다. 노년엔 줄이는 만큼 자유롭고 정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남는 건 결국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입니다. 이제는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입니다. 5번째 갖추어야 할 것은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의 즐거움 알기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시끄러워야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커야 하고 사람은 많아야 하고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허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모든 소란이 결국은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소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삶은 조용할 때 시작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은 숨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뉴스는 끝없이 불안을 퍼뜨리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텔레비전은 자극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밖을 나서면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피곤해집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앉아 쉴 곳조차 없습니다. 나이 들어 이 소란한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건 마치 모래폭풍 속을 맨몸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안달입니다. SNS엔 웃는 사진과 자랑글만 넘칩니다. 자식 자랑, 여행 자랑, 새 차 자랑하지만 그 속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자기를 지우는 일입니다. 진짜 평온은 그 모든 것에서 한 발 물러났을 때 찾아옵니다. 조용히 나만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조용한 삶은 도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정이 삶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며 마음을 맑게 합니다. 남들이 떠드는 동안 나는 고요 속에서 나를 찾아갑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외로움과 고요는 다릅니다. 고요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내 안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정리된 방 안, 조용한 음악, 나만의 책 한 권. 그것이면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 치이지 않아야 합니다. 말 많은 모임, 억지 웃음, 피곤한 대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진짜 나를 만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방문자 할머니는 예전엔 모임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동창회, 반상회, 경로당 회식 불러만 주면 갔습니다. 시끄러운 자리가 삶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돌아와 정신없이 벗은 외출복 사이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와 지친 표정,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리 피곤할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스스로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정중히 거절하고 일부러 산책 시간도 사람들이 없는 이른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정막이 무서웠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해 뜨는 소리, 새소리, 커피 물 끓는 소리까지 그동안 들리지 않던 세상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방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루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옆집 TV 소리 대신 라디오 클래식을 틀고 그날 마음에 드는 문장을 노트에 적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도서관에 가고 산책 후엔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누가 보면 심심한 삶이지만 본인은 말합니다. 요즘이 제일 바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바쁘거든요. 한 달 전 예전에 함께 모임 다니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 우리 너무 안 본다며 서운해하자 방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보다 나랑 더 친해지고 싶어.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침묵했고 이내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조용한 삶은 늙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나다운 순간입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결국 남는 건 고요 속의 진짜 나입니다. 노년에 꼭 갖춰야 할 5가지 중 하나는 바로 조용한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웃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젠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가 되는 법,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데 외롭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요? 노년에 들어서면 삶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건강 걱정, 돈 문제, 인간관계까지 하루하루가 조용한 전쟁 같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무겁고 주변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걱정으로 노후를 채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다 털어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진짜로 필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된다면 내 걱정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손주가 외국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고 은근히 말하고 누구는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에 산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내 자식은 왜 저만큼 못 했을까라는 비교의 감정이 자존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화려하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을 잃기 시작하면 삶이 순식간에 공허해집니다.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괜히 자식에게 짜증을 내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우울해지고 몸까지 아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지만 병을 얻었고 누구는 부유하게 살지만 친구 하나 없이 외롭습니다. 반면 소박하게 살지만 건강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는 힘입니다. 나를 부족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나, 병든 부모를 정성껏 돌본 나, 그런 삶 자체가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아도 남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동창회에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모이면 누구는 아들이 판사고 누구는 손주가 유학 중이라고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동창 중 한 명은 항상 외제차를 끌고 와서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다녀라고 대놓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딸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요즘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외국 안 가도 좋고 대기업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씨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동창회에 나가도 자랑을 들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랑 놀고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있어. 내가 살아온 인생도 괜찮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가치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이 가진 것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남의 자랑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기준으로 충분히 빛나는 삶입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너무 자책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해지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입니다. 과거의 실수, 자식에게 못해준 일,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밤마다 떠올라 가슴을 쥐어짜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있고 어떤 실수는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일 뿐이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며 괴롭힙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런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시에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과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날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못했어도 괜찮고 가족에게 짜증냈던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친구가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면 왜 그랬을까라며 잠 못 이룹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자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평생 자식 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가 잘 나갔고 둘째는 어릴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연락까지 끊긴 지 10년, 그 생각만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매를 조금만 덜 들었더라면 매일 그 후회 속에 살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키웠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교회 모임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애한테서 손 뗐어.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몫이지 더 이상 내 죄책감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강씨 할머니는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강씨 할머니는 자신을 덜 탓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반찬이 짜게 되어도 뭐 어때? 다음엔 좀 덜 넣으면 되지라고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말실수를 해도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괴로워했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예전보다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3번째는 과거의 후회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후회입니다. 잠깐의 말 한마디, 그때 놓쳐버린 기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후벼팝니다. 밤잠을 설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자책이 일상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에 빠지는 순간 현재를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 속에 빠집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용기 내서 말했더라면, 그때 그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은 지금의 나를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시의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판단하는 과거는 왜곡된 기억일 뿐입니다. 후회란 독과도 같습니다. 자식에게 조금 더 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말,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를 놓쳤던 일 등 모두가 지나가고 나서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삶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노년은 후회보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는 손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머무는 대신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떠올릴수록 현재는 더 희미해지고 미래는 더 두려워집니다. 후회를 덜어내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흔하게 드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했지, 그때 말을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등 나 자신을 벌주듯 끝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며 나 자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씨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친구에게 빌려줬고 결국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일로 집도 날리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씨 할아버지는 밤마다 후회에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보같이 속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탓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옛날에 잘못한 거 말고 요즘 제일 재밌는 거 뭐예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때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오씨 할아버지는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손주와 함께 낚시를 가고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내가 그 일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직도 내 곁엔 소중한 것들이 많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얼굴빛이 달라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 진짜 후회를 덜어내는 길입니다. 노년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후회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껴안아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4번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뒤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하던 일들이 점점 느려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며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음식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늘 웃고 베풀어야 할 것 같고, 남들 앞에 나설 때는 품위 있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삽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려고 하면 삶 자체가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게 편한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상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조금 태워도 약속을 깜빡해도 말실수를 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여유로운 삶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에게 완벽한 조부모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스타일대로 있는 그대로 대하면 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고 명절이면 혼자서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는 날이면 장난감, 간식, 옷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놓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도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피곤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했으면 손가락질 받을 거야. 이 나이에 민폐 끼치면 안 돼. 마음속에선 늘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준비한 갈비찜이 타버렸고 장 보느라 깜빡 잊고 산 약을 제 시간에 먹지 못해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이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동안 자신이 만든 완벽함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와도 간단한 간식만 준비했고 집 청소도 하루 걸러 한 번만 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더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즘 더 보기 좋아요. 할머니, 이제 같이 놀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말에 이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냥 같이 즐거운 할머니가 될래. 완벽을 내려놓으니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5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책임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책임이라는 이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도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때론 친척, 이웃, 심지어 모임의 소소한 일까지도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짊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부담으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책임이 계속 쌓이면 몸도 마음도 병이 듭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책임지려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노년은 더 이상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쉬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 어깨를 짓눌렀던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을 이제는 가볍게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과 내 감정입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가족 모임 챙기는 것도, 동네 일에 나서는 것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층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이런 생각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무너뜨립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 때문에 끙끙 앓으며 참고 살아갑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야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손주가 아플 때,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책임으로 굳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내 삶을 잃어버릴 만큼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부담은 나눌 수 있어야 진짜로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정씨 할머니는 73세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손주 둘을 매일 돌봐주고 저녁이면 아들 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7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매일 들고 가고 아들이 엄마, 오늘 야근이야 라고 하면 할머니는 손주를 재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쉬지 않으면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엄마 너무 무리한 거 알았는데 괜찮다고만 하니까 그제야 정씨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은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정씨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돌보던 손주 일정은 주 2회로 줄였고 청소는 며느리가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요가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을 즐깁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더 활기차고 여유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말을 웃으며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하루를 살 것인지 아니면 나다운 삶을 살 것인지는 내 선택입니다. 이제 내 걱정은 그만, 마음 놓고 웃으며 살아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